안녕하세요. 저 바이라인 네트워크 이유지 기자입니다.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요, 보안 담당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입니다.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는요, 진화된 보안 위협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카스퍼스키 코리아의 강민석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카스퍼스키 보안에 좀 관심 있으면 좀 웬만큼 다 들어보시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카스퍼스키 코리아, 카스퍼스키 회사 소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기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스퍼스키 코리아에서 컨설팅 및 프리세일즈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강민석입니다. 카스퍼스키 본사는 1999년 러시아에서 설립되었으며 한국 지사는 2014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200개의 국가에서 보안 솔루션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 세계 4억 명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주요 솔루션은 엔드포인트 통합 보안, 서버 보안, 클라우드 보안, 이 외에도 포스 및 인베디드 시스템, 그리고 산업용 제어 시스템인 OT 보안까지 보안의 전 영역에서 업계 선두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웨비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첫 번째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지능형 위협의 피해 사례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그럼 이러한 지능형 위협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스레트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스퍼스키가 제공하고 있는 스레트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어떻게 지능형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가지의 공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 기업의 기밀 정보가 소셜 네트워크에 유출된 사례입니다. 공격자가 사용자의 공개된 링크드인 계정에서 사용자의 이메일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암호화된 PDF 형식의 악성 첨부 파일을 확보한 악성 첨부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일 발송 시 발신자를 링크드인으로 가장했으며 입사 제안을 하니 첨부된 잡 디스크립션을 확인하라고 유인을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의심 없이 첨부 파일을 열어보았고 문서에 별 내용이 없자 사용자는 메일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백그라운드로 악성 코드가 실행되면서 원격관리 도구가 사용자의 PC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원격관리 도구는 HTTPS를 이용하여 공격자의 CNC 서버를 연결하였습니다. 기업은 이미 기업의 네트워크망에 방화벽, IPS 등 많은 보안 솔루션이 있었지만 암호화된 HTTPS로 트래픽이 전송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공격자는 사용자의 PC에 원격 접속하여 패스더 해시 공격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로컬 PC 암호 해시를 확보했고 이 암호 해시를 이용하여 기업 윈도우즈 도메인 내의 모든 기밀 정보를 검색하였습니다. 결국 공격자는 파일 서버에서 기밀 정보를 찾아낸 후 이를 암호하여 HTTP를 이용하여 외부로 반출한 사건입니다. 다음 사건은 뭔가요? 인터넷 쇼핑몰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공격 과정을 보면 공격자가 해당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하여 USB 메모리 스틱을 사무실의 탕비실에 놔두었습니다. 이 메모리 스틱 안에는 제로데이 취약점 악성 코드가 들어 있었고요. 이 USB 메모리 스틱을 획득한 어떤 직원이 호기심에 USB 메모리 스틱을 자신의 PC에 연결하였습니다. USB 메모리 스틱 안에 있던 악성 코드업이 기업 내부에 퍼져 웹서버 관리자의 PC까지 감염되었으나 이를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로데이 취약점이기 때문에 PC에 설치되어 있는 엔티바이러스 솔루션이 탐지를 못했고 또한 해당 웜이 활동하지 않고 잠복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악성 코드는 감염된 PC끼리 P2P 통신, 암호통신, 그리고 ATP 기법 등 상당히 정교한 본넷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웹서버 관리자가 웹서버에 쇼핑 컨텐츠 사진을 업로드하기 위해 USB 메모리 스틱을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하였고 웹서버에 업로드할 사진을 USB에 복사한 후 이 USB 메모리 스틱을 웹서버에 연결하여 컨텐츠 사진들을 웹서버에 복사하였습니다. 이때 이 PC는 감염되었고
감염된 PC에 USB가 꽂히면서 악성 코드는 USB로 옮겨갔고 이 USB가 서버에 꽂히면서 서버 역시 본넷 에이전트가 웹서버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본넷 에이전트는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 MSIIS의 취약점을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침투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한 것은 많은 상용 웹서버들은 비즈니스의 중단 및 연결된 애플리케이션과의 통신 중단을 우려하여 리부팅이 필요한 취약점 패치 업데이트를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본넷은 고객들이 전자 결제를 할 때마다 그 결제 정보, 결제 카드 정보를 공격자의 CNC 서버로 전송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C 기관의 ERP 중단 사태입니다. 공격 과정을 살펴보면 직원 중 한 명이 회사 방화벽의 URL 필터링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서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하였습니다. 토르 브라우저는 다크웹 브라우저로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엣지 같은 일반 웹 브라우저와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웹 브라우저는 URL이 입력되면 해당 서버의 IP를 획득하기 위해서 DNS 서버를 통해서 IP를 확인하고 바로 그 웹 서버로 접속을 합니다. 하지만 다크웹 브라우저는 익명성을 목적으로 하기에 로그 기록 및 추적 회피를 목적으로 P2P 방식으로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른 여러 다크웹 브라우저와 사용자의 컴퓨터를 경유하여 최종 목적지에 접속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사용자의 허가되지 않은 웹서핑은 공격자에 의해 감염된 또 다른 토르 노드를 경유해 접속되었습니다. 공격자는 해당 직원의 웹 트래픽을 모니터링하여 직원의 각종 정보를 획득한 후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직원에게 회사인 것처럼 회사를 가장하여 피싱 메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 피싱 메일에는 에버노트와 같은 디지털 노트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이미지 형식의 숨은 URL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단지 메일 본문만 열람하였지만 아웃룩과 같은 메일 클라이언트는 이 숨은 URL에 접속하여 공격자가 준비한 디지털 노트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스크립트를 다운받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쇼핑몰로부터 메일을 받으면 많은 상품 사진이 들어있고 그것이 메일 클라이언트에 뜹니다. 하지만 실제 이 메일에는 사진들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메일 속에는 사진들의 URL만 들어있고 메일 클라이언트가 이 URL에 접속하여 사진을 다운받은 후 메일 클라이언트 안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후 이 악성 코드는 직원의 디지털 노트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모두 공격자에게 전송하였고 이 정보 안에는 직원이 사내 인프라에 접속할 때 사용하기 위한 서버 주소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공격자는 탈취한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 인프라에 접속하여 여러 중요 애플리케이션들을 파괴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D 기업의 랜섬웨어 감염 사건입니다. 한 직원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새로운 게임 광고를 보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 게임 앱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된 앱에는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하는 악성 코드가 들어있었고 이 악성 코드는 스마트폰의 연락처 정보들을 취합하여 공격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공격자는 해당 직원의 회사 정보를 획득한 후 사용자의 기업 애플리케이션 인증창과 똑같이 변조된 애플리케이션 인증창을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의심 없이 변조된 기업 애플리케이션 인증창에 자신의 자격증명을 입력하였고 이 정보는 공격자에게 그대로 전송되었습니다. 공격자는 사용자의 자격증명을 이용하여 기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사용자의 기업 내 정보를 탈취하였습니다. 이후 공격자는 해당 직원으로 가정하여 기업 내 다수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랜섬웨어 트로이 목마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수의 직원들은 동료가 기업 이메일을 이용해 보낸 메일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열어보았고 모두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습니다. 이 랜섬웨어는 직원들의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한 후 비용을 요구하는 메시지 창을 띄운 사건입니다. 네 가지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최근에 좀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들입니까? 전형적인 지능형 공격 위협들이고요. 공격의 처음 과정들을 보면은 네. 소셜 엔지니어링, 네. 사회적 기법을 이용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네. 그 다음에 제로데이 어택 기법을 이용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그 기업과 조직을 타겟으로 하는 맞춤형 봇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 봇이 사용자의 PC된 후 CNC 서버에 접속해서 공격자의 네. 명령을 기다려서 이후에 공격을 감행하는 지금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지능형 공격의 기법들이 총동원된 공격들이었습니다. 네. 이게 언제 발생한 공격들인가요?
주로 작년에 작년에요? 발생된 공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능형 공격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트렌드로는 5G와 같은 네트워크의 발달로 IoT,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커넥티드카 등 모든 것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으며 최근에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기술에 대한 적응이 빨라져 모든 것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이 오면서 그 네트워크의 가치도 커졌지만 그에 따른 위협도 커지게 됩니다. 랜섬웨어, 공급망 공격, APT와 같은 지속적 타겟 공격 등은 IT를 넘어서 이제 산업체, OT에 대한 위협까지 그 위험은 점점 광범위해지고 또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네, 보안 전문 회사들이 뭐 공격 표면이 확장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공격자들이 공격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네. OT망과 같은, 그러니까 이전에 스카다망이라고 네. 불렸었는데요. OT,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 ICS. 예.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에 나오던 개념인데, 이런 산업용 제어망들이 IT 기술을 확보하면서 네. 이제는 그 IT에 상반되는 개념인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OT라고 부르면서 운영 점점 기술이죠. 지능화되고 자동화되고 IT의 기술들을 획득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산업망 시스템까지 IT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위험도를 갖는 그런 네.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T하고 OT 환경이 점점 융합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90% 정도의 공격은 범용적인 악성 코드나 OS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하기에 기존의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로 불리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솔루션을 이용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현재도. 하지만 나머지 10% 정도의 공격은 APT 공격과 같이 매우 지능적이고 해당 기업, 기관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입니다. 이러한 표적형 공격은 잘 알려진 악성 코드를 지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존의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로 불리우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솔루션을 이용하여 탐지 및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제로데이 어택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공격 중 0.1%의 공격은 사이버 무기화된 고도의 전문적인 공격이며 그렇기에 그 파괴력도 상당하기에 지능화된 툴과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에 의한 심층 조사를 포함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10% 정도의 지능형 표적 공격. 예. 네,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능화된 방식의 탐지와 방어 전략도 필요하다는 거겠네요. 예. 그 10% 중에 9.9% 정도는 기존의 ATP 솔루션. ATP 솔루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APT라고 한다면 Advanced Persistent Threat 네. 공격 위협이고요. 네. 거기에 대응하는 솔루션들이 네. ATP, 지능형 지속 보호. 예. 지능형 지속 위협 보호. 예. Advanced Threat Protection. 네. 그 ATP 솔루션으로 9.9%의 지능형 위협은 어느 정도 대응이 되지만 네. 관건은 나머지 0.1%. 이미 사이버 무기화된 저런 공격들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자동화된 솔루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주요 공격자들은 뛰어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프로그래머 또는 해커 집단이며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 지원을 받는 해커 그룹이며 이들은 정부 기관 또는 군사 조직 내의 전문가나 비밀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와는 거리가 다소 먼 음지 세력들, 즉 전 세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지하세계 프로그래머나 청부 해커들입니다. 이들은 기존 도구를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하며 자신을 조직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목적 없이 단순히 풍부한 자금과 인력을 갖춘 사이버 절도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바나기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카스퍼스키 랩이 현재 추적하고 있는 APT 그룹만 해도 100가지가 넘습니다. 더 많은 공격 그룹들이 있는 거죠. 카스퍼스키가 100가지 그룹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더 많은 공격 그룹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네. 현재 추적하고 있는 그룹이 100가지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해킹 조직의 출신 지역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해커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코드에 포함된 영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의 흔적을 통해 해당 언어 원어민이 작성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구와 공격 목표를 통해서도 해커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이 다른 지역 출신인 척 거짓 단서를 심어놓는 경우도 많고요. 미국 정부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30개국에서 사이버 군사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는 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 해커 위한. 그룹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목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네. 네, 그럴 수도 있다. 네,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네. 북쪽에 있는 곳에서는 1980년대부터 네. 이제 엄청난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죠. 네. 사이버 공격 시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사람의 약점과 부지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피싱,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위장하여 사용자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요청한 다음 이를 악용합니다. 공격 대상이 악성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인합니다. 사람들을 해킹된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워터링홀 공격을 이용합니다. 악성 코드가 숨어있는 위장 문서 또는 이미지, 동영상 파일을 공유합니다.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USB 메모리 스틱을 이용합니다. 2016년 미국 연구진이 어느 대학교 주차장에 여기저기 USB를 뿌려보았는데 98%를 사람들이 집어갔고 그중 절반은 USB 메모리 스틱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공용 와이파이 네트워크는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해킹 조직이 손쉽게 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와 자격증명 정보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공격 대상을 해킹 조직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 무선 네트워크로 강제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도 해커 그룹들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의 경우 무차별 대입을 시도하는 브루트 포스 공격으로 해킹될 수도 있고요. 쉬운 암호는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해킹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버그는 소프트웨어 코드의 오류입니다. 모든 소프트웨어에는 버그가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는 버그 수정인 것입니다. 해커가 중대한 버그, 즉 취약점을 발견할 경우 그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하는데요. 공격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버그는 제조업체, 개발자가 아직 모르는 버그, 즉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버그입니다. 바로 이 버그를 이용하여 제로데이 어택을 수행하게 됩니다. 침투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요약해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악성 코드가 컴퓨터 안으로 침투하면 보통 해커 측 CNC 서버와 연결한 후 지시를 받아 추가 악성 모듈을 다운로드하고 탈취한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그런 다음 회사 복도를 통해 각 부서의 사무실로 유유히 들어가듯이 네트워크를 돌아다니며 이곳저곳 이동하여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IT 직원을 찾아냅니다. 악성 코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관리자 권한을 얻을 수 있는 IT 직원의 컴퓨터인 것입니다. 이들 악성 코드는 영리한 방법으로 탐지를 회피하여 숨어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악성 코드가 스스로를 지울 때도 흔적을 최대한 제거하여 발견이나 식별이 어렵도록 합니다. 일부 악성 코드는 EDR과 같이 강력한 보안 소프트웨어 도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공격 대상 이외의 국가인 경우에는 아예 설치되지 않기도 합니다. 해킹 조직은 매우 지능적이며 인내심도가 강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은밀하게 활동을 개시하고 또 수준 낮은 기성품 공격 도구를 이용하여 교란 작전을 펼치거나 첨단 도구를 배포하기 전에는 공격 대상 컴퓨터를 선별하기도 합니다. 사이버 보안의 세계에서 악성 코드 명명은 복잡한 영역입니다. 각기 다른 연구원들이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모든 요소가 특정 공격 조직을 분명하게 지목하는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하는 전체 그림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명에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격자가 다른 해커의 도구를 빌려 쓰거나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요. 다크웹에서 서비스 형태로 공격 툴을 구매하기도 하며 공격 방식이 크게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명명의 복잡성은 더욱더 가중됩니다. 발견자가 위험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할 상업적 필요성이 있기도 하고 또한 다른 연구원들과 논의할 시간적 여유 없이 새로운 공격에 대한 이름을 붙이고 바로 대응해야 되는 사정도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카스퍼스키 랩이 처음 이름 붙인 그런 악성 코드들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보통 처음 발견한 그 회사나 그런 전문가가 이름을 붙이는 걸 사용하게 되나요? 대부분은 그런데요. 네. 악성 코드, 이제 저희 말고도 많은 이런 악성 코드에 대응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발견을 하고 그 회사들도 또 몇 시간 뒤에 발견할 경우에는 비슷한 예. 시차를.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이름을 붙이고 저희도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그런 동일한 경우. 악성 코드지만 네, 중복된 두 가지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네, 실제로 10개가 넘는 이름을 가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어떤 거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따가 데모할 때 보여드리도록. 알겠습니다. 네. 네. 먼저 스포를 하지 않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커가 철수한 뒤 코드에 사소한 특징이나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단어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해킹 조직의 것을 알려진 도구나 기법, 프로세스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어 단서에는 특정 국가의 문자 또는 기타 단어 조각이나 문자열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코드 컴파일의 타임스탬프는 개발자가 작업한 시간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염된 서버가 해킹 조직 네트워크의 일부인 경우도 있어서 실수로 자체 활동의 로그 기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한 사례에서는 해커들끼리 불만을 토로하는 대화, 두 해커가 불만을 토로하는 대화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해킹 조직 간에 서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큰 조직은 작은 조직을 감염시켜서 실제 공격 대상에 접근하기 위한 경유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서로 도구를 공유하거나 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허위 단서를 심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단서들을 교란작전, false flag라고 하는데요. 군사 용어이지만 지금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사용하며 보안 연구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며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흔적들을 말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올림픽 디스트로이어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공격 대상으로 광범위한 공격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라자루스라는 네, 우리와 관계가 많은 아주 친밀한 이라고 했으나 네, 그들의 소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었죠. 네, 저희 카스퍼스키의 그레이트 팀 연구원 중에 네. 글로벌 벤더 중에 유일하게 그 개발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카스퍼스키만 우리나라의 한국인 개발자를 가지고 있고요. 박성수 책임이 네. 밝혀냈습니다. 네. 라자루스가 아니다라고. 박성수 책임이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규모가 상당히 크고 정교한 교란 작전인 것이 분명해졌고요. 네. 결국 러시아어 기반의 소파시와 블랙 에너지가 연계된 새로운 해킹 조직 하데스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올림픽 디스트로이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여러 조직들을 공격했는데요. 네. 최초 공격에서는 스피어 피싱을 사용했고요. 네. 하지만 이들 해커가 조금 허술했던 게 네. kt.com으로 끝나는 모든 도메인을 공격 대상으로 선택해서 네. 결국 아무런 관계가 없는 캐나다의 목재회사, 채굴 관련 회사, 그리고 독일의 부동산 업체 등 별 관련 없는 회사들도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네, 2년 전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그런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Threat Intelligence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SIEM, SIEM. SIEM은 각종 내부 보안 장비들의 로그를 취합하여 그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보안 사건 대응 및 위협 사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SIEM이 분석하고 있는 로그들은 방화벽, IPS에서 오는데요. 방화벽은 줄 수 있는 정보가 출발지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그리고 서비스. 근데 IPS는 조금 더 발전해서 그 패킷 안에 들어있는 내부 컨텐츠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IPS 로그에서 유의미한 악성 이벤트를 발견했을 경우 이것을 IPS 로그와 방화벽 로그를 상관 분석을, SIEM을 이용해서 상관 분석을 해서 IPS에서 발견된 이 악성 트래픽이 방화벽을 통해서 보니까 어느 경로로도 이동을 했고 어느 경로까지 전달됐고 어떤 서버와 통신했고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이 패킷이 전달됐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네. IPS에서 아무런 악성 이벤트를 탐지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네. 실제로 악성 트래픽이었지만 그러한 로그 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또한 IPS와 방화벽의 이런 기존의 보안 장비들로부터 받은 로그를 분석해서 결과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네. 침해 사항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걸로 끝인 거죠. 그 뒤에 배경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네. 기자님께서 저녁에 야근을 하시면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네. 네. 1층에 있는 경비원이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을 세우고 나서 네. 어디서 왔어? 북경반점이요. 어디로 가니? 이유지 기자님이요. 왜 가니? 짜장면 배달하러요. 네. 즉 소스, 데스티네이션, 서비스, 방화벽이 줄 수 있는 정보인 것이죠. 네. IPS는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철가방 열어봐. 뭐가 들었어? 짜장면이요. 이게 다인 거죠. 네. 그런데 그 짜장면 안에 폭탄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북경반점이 실제로 존재하는 중국 음식점인지 아니면 실제로 존재했지만 어제 주인이 바뀌었고 그 주인은 이유지 기자님께 폭탄을 배송하기 위하여 그 중국집을 인수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북경반점은 제대로 된 10년 전통을 가진 오래된 중국 음식점이지만 네. 폭탄 배달을 목적으로 어제 새로 배달원이 입사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배달원의 입사일, 이력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 거죠. 네. 더군다나 그 짜장면이 진짜 짜장면인지 짜장면의 DNA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짜장면 한 그릇의 무게는 200g이야. 그런데 재보니까는 얘는 1kg네. 이 안에 뭐가 들었겠군. 이러한 바로 이것이 파일의 해시값이라고 우리는 추출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방화벽과 IPS가 줄 수 없는 배경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만 네. 공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네. 공격이 진행된 경로 그리고 남아있는 잔재들 어디서 추가로 더 확인하고 클린 작업을 해야 될지 이런 정보들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IoT, 다양한 웹, 모바일 앱의 증가, 차세대 방화벽, 차세대 IPS 및 IS 등이 진화함에 따라서 수많은 로그들이 스트림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Everything is nothing인 것입니다. 전반적인 보안 경고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안 담당자들은 중요한 경고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그 양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고 분석 또는 위협 제거 활동에 사용하는 대신에 보안 경고 선별에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절반에 가까운 경고들은 조사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보안 담당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평균 공격 지속 시간을 늘어나게 만듭니다. 네. 아, 고통의 피라미드네요. 네, 고통의 피라미드입니다. 네.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협의 침해 지표를 6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에 있는 해시값, IP 주소, 도메인 네임과 같은 정수나 문자값 침해 지표를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보안 장비 관점에서 보면 시그니처 기반 장비인 IDS, IPS, 엔티바이러스 솔루션, 파이어월, URL 필터링 시스템 이러한 종류의 장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시그니처입니다. 네. 그러나 보다 상위로 올라갈수록 정수나 문자 값으로 나타낼 수 없는 네트워크 호스트 구조, 공격 툴, TTPS, 즉 전술, 기술, 절차로 표현되는 침해 지표들은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이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Threat Intelligence이며 이를 통해 위협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즉, Threat Intelligence란 사이버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직 내 의사결정 및 전달 과정, 선제적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급 정보인 것입니다. Threat Intelligence는 보안 운영 사이클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 회사, 기관을 공격 목표로 하고 있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위협 그룹이 우리 회사 또는 기관의 사업 분야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사용되는 공격 방법은 무엇인가? 수많은 보안 장비에서 발생하는 수천 건의 경고 중에서 어떻게 참 여부를 확인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정말 중요한 정보를 선별해낼 수 있는가? 공격의 전후 맥락은 무엇인가? 사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발견된 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위협 지표가 존재하는가? 어떤 시스템, 사용자가 영향을 받았는가?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카스퍼스키 Threat Intelligenc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스퍼스키는 위협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소스를 사용합니다. 전 세계 78억 명의 인구 중 4억 명이 카스퍼스키 보안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억 1천만 명의 사용자들의 자발적 공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보안 데이터들이 카스퍼스키 시큐리티 네트워크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웹크롤러, 봇팜과 같은 카스퍼스키만의 독점의 정보로 더욱 풍부해집니다. 봇팜은 알려진 모든 봇넷 제품군, 허니팟 등을 모니터링하는 특정 시스템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매일 36만 개 이상의 새로운 멀웨어를 탐지해내고 있습니다. 카스퍼스키는 1000명 이상의 연구원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을 개발하고 위협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카스퍼스키 스레드 인텔리전스의 소스는 앞에서 언급한 카스퍼스키 시큐리티 네트워크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OSINT, 다크웹까지 정보를 총망라하여 카스퍼스키 그레이팀과 카스퍼스키 SOC팀, 레드팀, OT 위협을 연구하는 ICS 서트가 정제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카스퍼스키 스레드 인텔리전스에는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정보 보안 전략에 따라서 맞는 제품군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제품들에 대한 설명은 이제 바로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퍼스키 스레드 인텔리전스 포탈, 저희의 대표적인 스레드 인텔리전스 관문이고요. 카스퍼스키 스레드 인텔리전스 포탈을 통하여 카스퍼스키가 축적해온 사이버 위험 및 그 상관관계에 관한 모든 지식을 하나의 강력한 웹 서비스로 통합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저희의 목표는 고객사의 보안팀에게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여 공격이 조직에 침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위협을 파악할 수 있어 조직의 보안을 강화하고 사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합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URL, 도메인, IP 주소, 파일 해시, 위협 이름, 통계, 동작 데이터, 프리즈, DNS 데이터, 파일 특성, 지리적 위치 정보, 다운로드 체인, 타임스탬프 등 최신 보안 위협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인텔리전스를 검색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RL, IP, 파일 해시 등 무엇이든지 스레드 인텔리전스 포탈에 업로드하시면 저희가 즉시 실시간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스레드 룩업은 카스퍼스키 랩이 위협, 분석할 개체 및 그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스레드 룩업은 사건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여 공격 지속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카스퍼스키 클라우드 샌드박스는 값비싼 어플라이언스의 도입, 구축 없이 스레드 인텔리전스 포탈 안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샌드박스입니다. 또 다른 서비스로 스레드 데이터 피드가 있는데 스레드 데이터 피드는 악성 IP, URL, 파일 해시, 본넷, CNC, 랜섬웨어, ATP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10분마다 업데이트되는 위협 인텔리전스 피드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SIEM, 방화벽, IPS, 이메일 시스템과 같은 기존 보안 제어 솔루션에 통합하여 기존 보안 솔루션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또한 단순 탐지를 넘어서 공격에 대한 배후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 카스퍼스키 인텔리전스 스레드 데이터 피드의 샘플이고요. 여러 데이터 피드가 있는데 그 중에 IP 레퓨테이션 피드를 보시게 되면은 제이슨 포맷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인 텍스트라서 고객이 직접 이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IP 레퓨테이션 피드이기 때문에 IP 정보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위험 스코어 점수가 몇 점인지, 지금 얘는 80점, 상당히 높은 스코어를 갖고 있고요. 카테고리는 멀웨어로 분류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 언제 등장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찰된 것은 언제인지, 그리고 얼만큼 유명한지, 그리고 이 IP의 지역은 어디인지, 얘에서 보시면은 저 IP는 미국의 IP네요. 그리고 주로 어떠한 국가에서 저 IP에 접속을 했는지, 이런 배경 정보까지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CNC에 관련한 거. 네, 이번엔 CNC URL 피드에 대한 정보고요. 보시면은 URL이라고 안 써 있고 실제 데이터 역시 제이슨 포맷인데요. 데이터를 보면은 매스크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바로 타입이 있습니다. 저 매스크는 도메인명이고요. 타입은 1부터 22까지가 있는데 저 타입이 저 도메인의 정보를 풍부하게 합니다. 타입 1인 경우에는 도메인명은 매치가 되고 그 뒤에 어떤 패스가 오든 상관없이 다 저 DB에 매치가 돼야 된다. 타입 2면은 앞에 있는 서드 레벨 도메인까지 매치가 돼야 된다. 타입 3이면은 아규먼트나 스트링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이러한 타입을 이용해서 저 매스크에 있는 도메인 정보를 풍부하게 해서 좀 더 정확하고 오탐 없는 탐지를 제공해 드리고요. 역시 지역이 나와 있고요. 지역을 보시면은 유럽에서 주로 많이 나왔네요.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서 주로 관찰이 됐고요. 그리고 언제 처음 발견됐는지, 주로 저 URL이 사용하는 IP는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멀웨어 해시 피드고요. MD5, SH1, SH256 다양한 해시 값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언제 저 파일이 처음 등장했는지, 마지막으로 관찰된 것은 어디인지, 역시 관찰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저 해시 값을 갖고 있는 파일이 사용하는 네임은 주로 어떤 네임들인 건지, 파일 사이즈는 무엇인지, 접속한 탑 10 IP, 이런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봐도 하나도 모르겠지만 보안 네. 담당자분들은 바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은 네. 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카스퍼스키 랩은 업계의 선도적인 솔루션과 즉각적인 통합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새롭게 통합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솔루션 중에 사이버 트레이스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사이버 트레이스는 SIEM, 방화벽, IPS, 이메일 시스템과 같은 기존 보안 제어 솔루션의 로고들을 저희의 스레 데이터 피드를 이용하여 분석해주는 전용 툴입니다. 고객의 SIEM과 통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SIEM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SIEM 기능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일부 하지만 정확하게 SIEM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SIEM은 여러 장비의 로고들을 모아다 상관관계를 분석해주는 솔루션인데 저희 사이버 트레이스는 저희가 그 로고들을 갖다가 로고들끼리 상관관계 분석이 아닌 저희 데이터 피드, 악성 데이터 피드와 그 로고들에 매치되는 부분을 찾아주는 거죠. 저희 사이버 트레이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저희 데이터 피드를 SIEM에다 넣고 SIEM에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SIEM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저희 데이터 피드를 갖고 추가 분석을 하려면 SIEM의 부하가 많이 갈 거고 그러면 그런 고가의 SIEM을 확장하셔야 되는데 저희 사이버 트레이스를 이용하시면 사이버 트레이스가 다 분석을 해서 결과값을 SIEM에게 주기 때문에 SIEM은 저희가 제공한 데이터로 대시보드만 그리면 되겠죠. SIEM이 없더라도 이제 분석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SIEM을 갖고 계시더라도 SIEM에 부담을 안 주고 저희가 분석해 놓은 정보를 SIEM에서 받아서 대시보드만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고가의 SIEM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네. 혹시 사이버 트레이스는 도입하는데 좀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에서 좀 SIEM에 비해서 좀 부담이 좀 덜할까요, 고객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가요? 네, 부담이 덜한 게 아니고요. 네. 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부담이 없습니까? 그냥 드립니다. 아, 이게 포함되는 거군요. 네, 저희 데이터 피드를 구독하시고 있는 고객에게는 네. 이 사이버 트레이스를 그냥 드립니다. 아, 네. 이 도구는 카스퍼스키뿐만 아니라 타사의 OSINT, 사용자 지정 피드 등 모든 위협 인텔리전스 피드를 JSON, XML 및 CSV 형식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다양한 SIEM 솔루션 및 로그 소스와 즉시 통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사이버 트레이스를 이용해 로그를 분석하여 SIEM으로 전송하면 값비싼 SIEM의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네. 저희 자체 측정 수치에 의하면 네. SIEM보다 저희가 300배 빠르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저희 자체 수치입니다. 네, 뭐 어차피 특화돼 있을 거니까요. 네. 네. 그 다음으로 위협 인텔리전스 리포팅 서비스가 있고요. 위협 인텔리전스 리포팅은 일반적인 APT 인텔리전스 리포팅, 라자로스 그룹의 동향과 같은 금융권에 초점을 맞춘 금융권 위협 인텔리전스 리포팅, 그리고 특정 기업이나 조직에 대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맞춤 위협 인텔리전스 리포팅 등 다양한 형태의 리포팅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네. 먼저 APT Threat Intelligence 리포팅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터 어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최고 C레벨의 관리자들을 위해서 요약 정보도 제공해드립니다. 보안 실무자를 위해서는 공격 방법, 사용된 취약점과 악성 코드 설명, CNC 인프라스트럭처와 사용된 프로토콜 설명, 그리고 그 흔적 등 깊은 기술적 분석 내용을 제공해드려서 실무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풍부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과 보안 실무를 위해서 야라 규칙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IPS라든가 기존의 고객이 갖고 계신 보안 장비에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금융 위협 인텔리전스 리포팅은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 그리고 특정 금융 인프라인 ATM 및 포스 장치 등에 대한 공격, 그리고 금융기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별히 개발되어 다크웹 포럼에서 사이버 범죄자들이 판매하고 있는 도구에 대한 정보, 이러한 정보들을 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레이트 팀이 나왔네요. 네. 저희 위협 인텔리전스 리포팅 서비스는 정상급 수준의 보안 전문가로 이루어진 그레이트 팀에 의해서 작성됩니다. 이 팀은 유럽, 러시아, 미주, 아시아, 호주 및 중동 지역의 모든 시간대에 걸쳐 수십 개의 언어를 사용하며 수십 개의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팀은 다크웹과 제한된 포럼 및 커뮤니티에 액세스하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이러한 리소스는 계획 중인 공격에 대한 정보를 즉각 획득하여 고객에게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협 활동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국에도 그레이트 팀 연구원이 있으며 박성수 책임 연구원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APT 그룹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스퍼스키 그레이트 팀에 따르면 가장 많이 APT에 타겟이 된 곳은 국가기관이고요. 가장 활발하게 활약하는 그룹은 소파스입니다.
또한 가장 많이 타겟으로 삼은 국가 탑 10 중에는 대한민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레이트 팀이 발견하고 연구하고 있는 주요 APT 그룹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파시부터 라자로스, 섀도우 패드, 오디, 섀도우 해머까지 이들 그룹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그레이트 팀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팀이 현재 연구하고 있는 APT 그룹에 대한 계보입니다. 잘 알려진 그룹인 다크호텔, 소파시, 카바낙, 라자루스, 워너크라이 등 많은 해커 그룹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말씀드렸던 4가지 위협 사례에 대해서 스렛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제 그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A기업의 기밀 정보가 소셜 네트워크에 유출된 사례였고요. 먼저 그 처음에 말씀드려서 오래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공격 기법을 요약해드리면 공격자가 사용자의 공개 링크드인 계정에서 이메일을 확보하여 암호화된 PDF 형식의 악성 첨부 파일을 발송했고요. 악성 코드가 실행되면서 원격 관리 도구가 설치됐고 이 원격 관리 도구는 HTTPS를 이용하여 공격자의 CNC 서버로 연결했고요. 공격자는 패스더 해시 공격으로 로컬 암호 해시를 확보한 후 기업 윈도우즈 도메인 내의 모든 기밀 정보를 검색하여 파일 서버에서 기밀 정보를 획득한 후 이를 암호화해서 HTTPS를 이용하여 외부로 반출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카스퍼스키 IP 레퓨테이션 피드를 이용해서 SIEM에서 SMTP 로그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지점이나 고객이 없는 국가에서 고객이 없는 국가 이곳에 있는 불량 IP와 SMTP 통신을 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에 IPS 로그를 다시 SIEM에서 저희 데이터 피드를 연동하여 분석한 결과 악성 IP로 암호화된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발송되었고요. 그리고 비업무 시간대에 기업 내에서 의심스러운 SIPS, SMB 트래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스퍼스키 멀리셔스 해시 피드를 이용해서 SIEM에서 EPP 또는 EDR, 즉 엔드포인트의 로그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개의 악성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공격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PC가 감염되었는지를 확인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방화벽과 IPS에 저희 카스퍼스키 IP 레퓨테이션 피드를 통합해서 더 이상 이 내부에서 외부로 저 공격자와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유사 공격이 발생하면 바로 방화벽하고 IPS에서 차단이 되는 건가요? 일단 2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공격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의 PC에서 기밀 정보가 유출이 됐고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한, 놓치고 있는 또 다른 감염된 PC가 있을 수도 있죠. 그 PC들의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방화벽과 IPS에서 차단이 가능합니다. IP 레퓨테이션 피드가 방화벽과 통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사한 다른 공격이 발생했을 때 역시 저희 IP 레퓨테이션 피드는 10분마다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격에 의해서 감염된 PC가 외부로 데이터를 내보내려고 할 때 역시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데이터 피드를 연동하는데 좀 뭐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가요? 예, 저희 스렛 인텔리전스 데이터 피드가 다른 업체와 명확하게 다른 것이, 다른 업체들은 사실 스렛 인텔리전스 데이터 피드는 그 보안회사의 자산인 거거든요. 보안회사가 갖고 있는 해시 정보들, IP 정보들이 모두 다 들어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이제 그것을 블랙박스 안에 넣어서 노출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아까 보셨듯이 저희의 데이터 피드는 제이슨 포맷으로 돼 있어서 사람이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걸 일일이 읽어서 IPS나 방화벽에 넣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XML, 뭐 CSV 이런 텍스트로 전환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만 빼낼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고객이 편한 방법으로 저희 데이터 피드, 데이터 DB 안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원하는 포맷으로 꺼내서 방화벽과 IPS에 연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비쇼핑몰에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었는데요. 먼저 공격 과정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공격자가 USB 메모리 스틱을 대상 기업 사무실의 공용 공간에 놔뒀고요. USB 안에 제로데이 취약점 악성 코드가 들어있었고, 어떤 직원이 호기심에 그 USB를 연결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됐고, 이 악성 코드는 웜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기업 내에 퍼졌고 웹서버 관리자까지 감염되었고요. 하지만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웹서버 관리자는 감염된지 인지를 못했고요.
이 악성 코드는 P2P, 암호통신, ATP 기법 등 정교한 본넷 기반으로 작성되었고요. 웹서버 관리자가 웹서버 컨텐츠 업로드를 위해서 USB 메모리 스틱을 웹서버에 연결했는데 이 USB 메모리 스틱을 통해서 본넷 에이전트가 웹서버에 전달되었고 이 본넷 에이전트는 알려진 IIS 취약점을 활용해서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침투했고 그래서 고객들이 결제할 때마다 그 결제 카드 정보를 공격자의 CNC 서버로 전송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스퍼스키 본넷 CNC URL 피드를 SIEM에서 분석을 하는데 먼저 방화벽 로그를 분석을 합니다. 기업의 웹서버가 주기적으로 악성 CNC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러고 나서 카스퍼스키 IP 레피테이션 피드를 이용해서 SIEM에서 방화벽 로그를 추가 분석을 하니 웹서버가 CNC 서버로 데이터 전송 전에 인터넷의 토르 노드가 웹서버에 접속하는 의심스러운 트래픽을 발견했습니다. 즉 공격자가 접속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카스퍼스키 멀리셔스 해시 피드를 이용해서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솔루션, 즉 엔드포인트 로그에서 감염된 모든 엔드포인트들을 찾아냈고요. 최종적으로 카스퍼스키 본넷 CNC URL 피드를 방화벽과 통합해서 더 이상의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외부 본넷 CNC 서버의 통신을 차단했습니다. 다음으로 C기관의 ERP 중단 사태입니다. 직원 중 한 명이 기관 방화벽의 URL 필터링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서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했고요. 감염된 토르 노드를 경유해 허가되지 않은 웹서핑을 했고요. 그래서 공격자는 해당 직원의 웹 트래픽을 모니터링한 후 정보를 획득한 후 피싱 메일을 전송했습니다. 에버노트와 같은 디지털 노트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이미지 형식의 숨은 URL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직원의 디지털 노트 정보가 모두 공격자에게 전송되었고 공격자는 탈취한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 인프라의 여러 중요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해서 파괴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카스퍼스키 멀리셔스 URL 피드를 이용하여 SIEM에서 SMTP 로그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해당 직원의 메일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들어있는 악성 URL을 발견했습니다. 카스퍼스키 피싱 URL 피드를 이용하여 SIEM에서 방화벽 로그를 분석하니 해당 직원의 PC에서 피싱 IP들로 접속하는 트래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는 카스퍼스키 멀리셔스 URL 피드를 메일 시스템과 통합해서 메일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메일 시스템을 메일 시스템이 저 URL 피드를 이용해서 멀리셔스 URL이 들어있으면 차단을 하도록 했고요. 카스퍼스키 피싱 URL 피드를 방화벽과 통합을 해서 방화벽에서 피싱 URL로의 접속을 차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D기업 랜섬웨어 피해 사례입니다. 공격 과정은 직원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게임 앱을 설치했고요. 설치된 앱에 제로데이 취약점을 사용하는 악성 코드가 피싱 창을 띄워서 사용자 정보를 탈취했고요. 공격자는 사용자의 기업 애플리케이션 인증창과 똑같은 변조된 애플리케이션 인증창을 사용자 단말에 설치했고요. 악성 코드는 직원의 자격증명을 공격자에게 전송하고 공격자는 사용자의 자격증명을 이용하여 기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사용자의 정보를 탈취했고요. 최종적으로 공격자는 해당 직원으로 가장하여서 기업 내 다수의 동료들에게 랜섬웨어, 트로이 목마 이메일을 발송하고 동료들은 의심 없이 그 메일을 열어봤고 랜섬웨어가 감염이 돼서 그 컴퓨터들의 데이터들은 암호화됐고 결국 몸값을 요구하는 메시지 창을 띄운 이런 사건이었고요. 대응 방법으로는 카스퍼스키 IP 레피테이션 피드를 이용해서 SIEM에서 MDM 로그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악성 호스트 IP로 전송되는 암호화된 트래픽을 발견했고요. 카스퍼스키 모바일 멀리셔스 해시 피드를 이용해서 SIEM에서 MDM 로그를 추가 분석해서 전 직원의 30%의 스마트폰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카스퍼스키 멀리셔스 URL 피드와 카스퍼스키 IP 레피테이션 피드를 MDM과 통합해서 해당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모두 차단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글로벌 SIEM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완벽한 연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리스트에 없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네. 저희는 타사와 다르게 저희 데이터 피드의 데이터를 플레인 텍스트로 JSON 포맷으로 그대로 오픈해 드리기 때문에 네. 연동되지 않은 회사들도 필요한 경우는 저희 거를 갖다가 탑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네,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장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 잠깐 데모 이제 보여주신다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솔루션들을 간략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데모 보여주실 예정이세요? 세 가지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네. 첫 번째로 저희 스렛 인텔리전스 포탈, 네.
즉 저희의 스레 인텔리전스 서비스들이 모두 모여 있는 하나의 포털 웹페이지고요. 네. 스레 인텔리전스 포털에서 리포팅, 스레 룩업, 샌드박스, 데이터 피드 이런 걸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사이버 트레이스, 심 없이 또는 심과 연동돼서 네. 저희 데이터 피드를 이용해서 고객의 보안 장비들의 로그를 분석하는 장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상용화된 심과 저희 데이터 피드를 통합했을 때 어떠한 유용한 정보가 보일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스렛 인텔리전스 포털입니다. 스렛 인텔리전스 포털에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APT 리포팅, 파이낸셜 리포팅, ICS 즉 OT망 보안 리포팅, 네. 스렛 룩업, 클라우드 샌드박스, 그리고 디지털 풋프린트. 디지털 풋프린트는 고객별, 국가별, 기관별 맞춤형 리포팅입니다. 네. 그래서 A라는 기업이 디지털 풋프린트를 서비스를 구독을 하시면 저희는 다크웹이나 다크넷이나 딥웹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모든 곳들에서 공격자들의 동향들을 추적, 파악해서 저희 구독을 하신 고객의 정보가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공격자들이 저희 고객을 공격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리포팅해드리고 경고를 발송해드리는 이런 서비스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데이터 피드. 먼저 APT 리포팅을 보시면, 그 전에 대시보드를 보시면 이렇게 전 세계 상황들이 있고요. 네. 이런 공격에 대한 징후들이 있고요. 리포트를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상반기 리포트고요. 네. 스팸과 피싱에 대한 리포팅인데 이렇게 리포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일로 돌아와서요. APT 리포트를 골라보겠습니다. APT 리포트를 고르면 맨 위에 있는 리포트를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네, 리포트가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취약점에 대한 리포팅이네요. 네.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지 그 침해 지표까지 야라룰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리포팅도 비슷한 식으로 그러니까 APT 리포팅은 APT 공격에 대해서 다루고 네. 있고요. 파이낸셜 리포팅은 금융권에 금융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네. ICS 리포팅은 산업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네. 스랩 룩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랩 룩업에서는 보안 담당자들이 사고 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즉각 조회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네. 하나를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의심스러운 매크로 엑셀 파일이 전송됐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엑셀 파일에 해시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즉각에서 분석을 해드립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이 한국이 빨간색으로 돼 있네요. 네. 한국이 빨간색으로 돼 있고 한국에서 15건이 여기 사고가 공격이 보고가 된 거죠. 공격이 보고가 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하나의 해시 값인데 상당히 다른 이름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7개의 이름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 파일이 설치되는 경로, 즉 PC에서 어떤 경로로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파일들이 어느 웹사이트들에서 다운로드 받아지는지, 이런 웹사이트들에서 다운로드가 받아지고 있네요. 그리고 저 악성 코드가 추가적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것은 어디인지, 네. 그리고 저 파일이 추가적으로 접속을 해서 생성하는 자식, 즉 드랍 파일이라고 그러죠. 네. 자식 파일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URL들이 있을 때 공개된 URL에서 많이 다운받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터널 블루 코드 취약점을 이용한 악용 바이러스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네요. 최초 발견은 2018년 8월 6일에 최초 발견됐고, 네. 5월 3일까지도 최근까지도. 네,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바이러스는 이름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어떤 경로로 설치가 되는지, 그리고 주로 어디서 다운로드 되는지, 그리고 저 악성 코드가 어느 URL로 접속을 시도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클라우드 샌드박스에서 파일을 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샘플 파일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분석이 되나요? 파일을 올리고 분석할 시간을 정하도록 하는데요. 저희는 30초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할 수가 있군요. 예, 왜냐하면 공격자가 악성 파일을 만들 때 설치되고 나서 바로 실행되도록 만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샌드박스 기법들을 이미 공격자들은 알고 회피하려고 듭니다. 보안 담당자들 또는 기업에 설치되어 있는 샌드박스들이 파일 하나 설치하고 오랫동안 돌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1분 정도 돌려보기 때문에 상당히 잠복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500초까지 시간을 두고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기법이 있습니다. 시계를 빨리 돌려서 500초 동안 분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그래서 잠복 기간을 넘어서까지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30초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만 분석을 한다는 거는 버추얼 머신을 띄워서 저 파일을 실행을 하고서는 30초 동안 뭘 하는지 이제 기다려 보겠다라는 의미인데,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시계를 빨리 돌기 때문에 긴 시간을 지난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은 그 에이카 파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악성 행위는 하지 않지만 바이러스 테스트할 때 쓰이는 그런 바이러스 샘플 테스트 파일이고요. 네, 그러면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여주네요. 네, 멀리어가 탐지됐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사용한, 제가 테스트한 게 윈도우즈 10 64비트 버전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사용된 OS, 그 다음에 분석 시간, 해시값,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샘플 파일을 제가 실행시켰고요. 그래서 그 파일이 움직여서 하이 프로세스들, 윈도우즈 서비스들을 이렇게 띄웠고요. 그리고 저 파일이 한 행동들을 다 스크린샷을 뜹니다. 그런데 뭐 샘플 바이러스 파일이기 때문에 별 특이점은 없고요. 그냥 윈도우즈 바탕화면에서 에이카 파일이, 버추얼 머신에서 에이카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봤더니 저런 결과가 나왔다. 근데 이게 이제 랜섬웨어였다라고 한다면 화면이 틀려지겠죠. 데이터가 암호화되고, 그 다음에 몸값을 요구하는 경고창이 떴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보안 담당자분들이 보안 위협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때 이 네. 포탈에 접속해서 검색만 하면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겠네요. 해시값, 바이러스 파일 검사, 샌드박싱, 후이즈 검색, DNS 검색, IP 정보, 도메인 정보, 모든 것을 여기서 제공해 드리죠. 마지막으로 저희 스트레이트 인텔리전스 포털에서 데이터 피드를 보시면은 이제 많은 종류의 데이터 피드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멀리셔스 URL 피드는 10분마다 업데이트가 되고요. 피싱 URL 피드는 20분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이런 본넷, APT, 야라룰, IoT URL, 취약점 데이터 피드, 많은 정보들의 데이터 피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툴에 가시면은 저희 데이터 피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틸리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유틸리티나 변환 유틸리티들을 이용해서 XML이나 CSV 형식으로 변환해서 보안 장비에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종류의 CIEM들, IBM 큐레이터, 뭐 스플렁크, 아크사이트, 이런 종류들의 쓰임과 연동하기 위한 앱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레드 인텔리전스 포털은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으로 저희의 로그 분석기, 고객의 보안 장비 로그와 저희 데이터 피드를 매치시켜서 분석해주는 카스퍼스키 사이버 트레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샘플 로그를 제가 조금 넣습니다. 샘플 로그를 조금 넣고요. 이건 데일리고,
분석된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인디케이터, 컴프로마이즈 인디케이터 몇 개가 매치가 됐고, 그래서 탐지된 건 몇 건이고, 화면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테스트였고요. 그래서 멀리셔스 해시 데이터 피드가 52만 9천 개가 탐지가 됐네요. 그리고 펄스 파지티브, 오탐은 없었고요. 이렇게 필요하신 것들만 골라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디케이터 스태티스틱스에서는 몇 개가 체크됐는지, 그리고 탐지가 몇 건이 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텍션 된 거를 실제로 한번 보면은요. IP 레퓨테이션 DB에 의해서 어떤 IP가 탐지됐네요. 찍어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상세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로그 소스 이벤트고요. 이 IP 디텍션 이벤트를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관찰된 게 2017년 1월 15일에 처음으로 관찰됐고요. 지역은 러시아 IP네요. 마지막으로 보인 게 5월 6일까지도 관찰됐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역시 같은 IP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상용 SIEM의 그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 큐레이더네요. 네. 이 상용 SIEM의 이제 첫 대시보드는 이렇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상용 SIEM별로 저희가 앱을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카스퍼스키 데이터 피드 앱이 생깁니다. 이 앱에 들어와 보시면 요건 15분 데이터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이제 하루 데이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 로그들이 저희 데이터 피드를 이용해서 분석이 됐고요. 분석된 것들이 IP 레퓨테이션이 84건이 매치가 됐고요. 멀리셔스 해시 MD5에서 83건이 매치가 됐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탐지된 인디케이터 오브 컴프로마이즈가 13건, 9건이 있고 해시 값들은 이렇게 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탑 매치된 IP는 요 IP와 요 IP였는데 아까 사실 사이버 트레이스와 같은 DB, 같은 로그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 IP들이 그대로 그 SIEM에서도 동일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탐지된 이벤트들을 보시면 이 해시 값이 멀리셔스 해시 값인데 100% 확실하게 나쁜 해시다. 그리고 MD5 값이랑 파일 사이즈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위협 이름, 트로이 목마네요. 그리고 최초 발견과 최근까지 발견된 5월 3일까지 발견된,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SIEM의 분석 데이터를 훨씬 더 정교하고 풍부하게 저희 카스퍼스키 스렛 인텔리전스 데이터 피드가 SIEM을 풍부하게 해드립니다. 네, 이사님, 요즘 위협 인텔리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많은 보안 회사들이 이 카스퍼스키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와 비슷한 그런 서비스들을 좀 내놓고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보안 담당자분들이 기업에서 이런 위협 인텔리전스를 도입할 때 사실 우리 기업에 맞는 그런 서비스들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기준이 명확하면 뭐 모르겠지만 그런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 또는 또 비슷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거를 골라야 하지 못할 경우 좀 어떻게 좀 고려사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시작했다라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신규 업체들은 자동화된 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규모가 크지 못하고, 뭐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조직도 작고, 그래서 자동화된 툴들을 이용하는데, 이미 공격자들은 이런 자동화된 툴을 회피할 수 있는 기법을 충분히 발견하고 진화되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카스퍼스키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런 그레이트 팀을 운영하면서 그런 공격자들을 추적해 왔고요. 1000명 이상의 연구진과 그레이트 팀을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그들을 찾아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차별점은 다른 회사들은
이러한 스레 인텔리전스 DB를 자신 자사의 소중한 데이터, 정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블랙박스 안에 넣어놨는데 네. 저희는 이것을 고객에게 다 오픈해드리거든요. 네, 아까도 강조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오랜 경험과 그런 노하우 그리고 전문가들의 전문가 집단 그 수준 이것들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사님 오늘 발표하시면서 카스퍼스키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강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차별점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저희 회사만의 차별점은 네. 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벤더 중에 유일하게 한국인 리서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분석을 직접 로컬에서 전문가가 분석을 하고 있고 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직접 고객의 현장에서 도움을 드리고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인 것입니다. 네, 글로벌 기업이지만 국내 위협에도 네. 강점을 갖고 있다. 그 네. 말씀이시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면요. 혹시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그동안 좀 리소스가 좀 풍부한 그런 대기업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소기업에서도 사실 보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위협을 이제 뭐 분석하거나 대응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혹시 중소기업들 이렇게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망설이거나 어려워하는 중소기업들한테 좀 제안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안의 좀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위협은 완전 제거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 네, 완전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네, 100% 보안은 없죠. 예, 어렵죠. 위협 관리라고 한다면 네, 조직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리고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위협 수준까지 네. 위협을 낮추는 것. 그래서 위협 수준을 조직의 관리하 밑으로 낮추는 것. 네, 이것이 목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상 그 보안 인력도 한정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비용도 한정되어 있고요. 그런 한정된 리소스와 자원으로 그 기업에 맞는 보안 위협까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선택해야겠고요. 네.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샌드박스도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또 샌드박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변경을 하고 그 자원을 유지 보수하고 서버를 배치하고 이건 또 부담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카스퍼스키 스레 인텔리전스 포탈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샌드박스 네. 이런 것들은 상당하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중소기업마다 그 업체별 특성이 있겠죠. 네. 그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고유의 영역들, 네. 어떤 기업은 랜섬웨어에 좀 더 노출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기업은 CNC나 본넷에 위험이 노출될 수도 있겠고요. 네. 어떤 기업에서는 악성 파일의 해시값에 좀 더 민감한 비즈니스 영역을 가질 수 있겠고요. 네. 그런 기업들에서 자신에 맞는 저희 카스퍼스키 스레 인텔리전스 데이터 피드 중에 그 조직에 맞는 데이터 피드를 구독하셔서 기존에 갖고 계신 방화벽이나 IPS에 통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추가 리소스 없이 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에 그런 침해 사고 사례부터 위협 인텔리전스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카스퍼스키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데모까지 다 발표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네, 혹시 이 시간 동안에 좀 궁금증이 다 해소되지 않고 더 카스퍼스키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카스퍼스키 코리아 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